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연구 과정,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제목만 보고 나왔던 연구 과정도 우리가 판서를 한번 해서 자, 첫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떠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문제가 인식되거나 또는 선정되거나 또는 뭐 주제를 설정했다거나 그렇죠? 주제가 설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각본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사 설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사 설계. 그리고 이 사전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수집된 자료의 분석 또는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밖으로 공개하는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공개하는 보고서, 제안서,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입니다. 자, 먼저 어떤 문제를 인식하거나 문제가 선정이 된다라는 문제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연구, 실험 연구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현지 연구를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 보시면 조사 문제를 형성할 적에 애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으로 거기 개념화와 조작화를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개념화와 조작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의, 문제의 인식의 정의라고 할 적에 개념이란 단어는 뭐냐면 이건 출제는 아닙니다만 보통 교육학에서 학습을 정리할 적에는 먼저 이끌어 가시 변별학습입니다. 변별. 변별은 차이를 구별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는 컨셉이 잡히는 겁니다. 개념. 공통점을 체계화하는 거죠. 공통점, 비선것끼리 묶어서 하나의 체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원리가 설정이 됩니다. 원리는 시그마 개념, 여러 개념을 통해서 법칙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학습. 그리고 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실생활에 써먹게 되는데 그것을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에서 다양한 원리를 믹서시켜서 실생활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왜 몰라가 아니라 구별할 줄 알아부터 학습은 시작이 되는 거죠. 애들은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렇게 본다면은 그냥 고양이만 보고 애완으로 기르던 고양이만 보던 다 네 발로 뛰어다니는 고양이 야옹이라고 하던 애가 고양이와 맞으면 야옹이와 멍멍이를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고양이 맞으면 야옹이와 멍멍이와 그리고 꼬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구별하게 되고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야옹이와 멍멍이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의 그 틀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 그리고 그 개념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법칙들을 시그마에서 실생활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문제 해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 개념적 정의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동일한 용어일지라도 사용되는 분야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개념적 정의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모사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다. 이 말은 아무리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조작적 정의로 바꾸는 과정을 가로 아래에 있습니다만 조작화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사회복지를 하셨으면 헌법 제34조 1항, 헌법 제34조 1항 그러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권의 근거 규정이고 출발점이라고 그러죠. 근데 선생님들 보면은 어떤 것이 인간다운 생활이세요? 어떤 것이 인간다운 생활일까? 헌법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유를 가지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나 그 하위법이지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하, 인간다운 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보다는 확실히 알겠어요. 아, 인간다운 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구나. 근데 어떤 것이 건강한 거예요? 혹시 저도 식스팩 있으십니까? 식스팩? 식스팩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입니까? 극장을 언제 다녀오셨는지, 꼭 연극을 보러 다니야 문화적이고 연극 안 보고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비문화적입니까? 내가 주원이하고 김태희를 보고 있다고 해서 비문화적인 사람이라고. 도대체 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거야? 그랬더니 누가 물어나 봤나? 그랬더니 여기에 옛날에는 최저생계비, 살면서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개같이 사는 거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 개 취급받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근데 요즘은 이제 요것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쓰죠. 중위소득. 적어도 교육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중위소득의 40%. 이렇게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중위소득의 법정 비율, 법으로 정해놓은 비율.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런 식으로 각 급여마다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부에서는 정해놓고 그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거나 교육급여를 지급하거나 의료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애매하고 추상적인 그리고 질적인 이런 개념을 점차 구체적이고 명료한 그리고 수치화된 어쩌면 양적 개념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조작화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개념이나 정의를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 이렇게 하는 거지. 밖에서 들으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이놈 많이 컸네 라고 해서 아 많이 컸다 어떤 말일까 그랬더니 아이고 이놈 튼실한 것 봐. 이 말은 뭐야? 애기를 보고 상당히 무거워졌다. 맞으면 성장애 개념을 가지고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컸네라는 단어가 뭔 말일까 애매했는데 이놈이 많이 무거워졌다. 구체적인 키로그램 말좀 아이고 이놈 튼실한 것 봐. 튼실한 것 봐. 묵직하네. 이런 것은 양적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변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 아이고 이놈 많이 컸네. 그래서 가만히 들었더니 아이고 저 점잖은 것 봐. 이 말은 성숙을 가지고 표현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 많이 컸네. 하더니 이제 들이대. 이제 누가 이제 초나라 사람이 좀 불만을 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애매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구체적이고 명료한 용어로 또 질적인 개념을 양적인 개념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조작하라 하고 그렇게 바뀐 정의를 조작적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길게 적었습니다만 거기
조작적 정의 디귿번 한번 보죠. 니은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째 줄에 보시면 추상적 구성 개념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 조작하라고 한다. 니은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고, 조작적 정의는 변수의 개념적 정의를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실증 검증의 전제들은, 다시 말해서 과학적 방법이나 과학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측정 가능성과 직결된 정의이다. 그와 똑같은 말을 리을번, 미음번, 비읍번에서 계속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 있는 글자 3개씩으로 쓴 이런 개념을 조작화, 조작적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수는 우리가 봤으니까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인식됐을 때 막연하게 대통령이 앞으로 내가 집권하는 동안엔 여러분을 더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 소리 오는 거, 뭘 잘 살게 한다는 거야. 애매하잖아요. 그랬더니 474 하러 하겠습니다. 4년 만에 7위의 경제대국으로 4만 달러를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어서 월급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애매한 소리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하세요. 3.7%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노조에서 더 쓰지. 4.1로 하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문제를 제기할 적에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보다 명료한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클라이언트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애매한 소리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선생님들께서도 이제는 이제 리더 입장에서 아무리 원조, 대등한 예비에 돕는다고 하지만 주도하는 동참이잖아요. 주도하는 동참.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행정론에서 배우게 되는 그게 이제 VI 이론, 기대 이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합격할 거예요. 이건 앞에 서 있는 선생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열심히 하면 합격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 가슴 뛰십니까? 뛸 일이 없죠. 그 합격하시면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그것도 애매하죠. 어떻게 달라져? 미래가 어떻게 바꿔질 거예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하고 싶다. 나는. 그래서 앞에 선 리더와 같은 앞선 사람들은 어떠한 성과만을 제시해가지고는 구성원들을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과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미래, 보상까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게끔 제시할 적에 클라이언트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인식할 적에는 개념적 정의도 제법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명료한 조작적 정의로 제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가설 설정이 있습니다. 가설 설정.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가설의 개념은 뭐 다양하게 특징으로 좀 이따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만은, 가설 개념을 좀 직설적으로 하면 기존의 법칙이나 원리에 기존의 원리에 근거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그냥 단순히 보면은 책에서 두 문장으로 아니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로 내린 잠정적 결론. 그게 잠정적 결론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학창시절에 보면 if나 unless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기에는 가로 안에 이 말이 들어있다는 거지. 이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법칙,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리의 근거에서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자,
기존의 어떠한 원리나 법칙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렇다면 이 원리나 법칙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한 원리가 있다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가미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가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원리나 법칙에는 자연 법칙도 있고 우리가 인공 법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나 이런 북반구 중위권에는 봄에는 꽃이 핀다. 하나의 자연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자연 법칙. 달맞이 꽃처럼 물론 해가 지면 뜨는 이런 꽃도 있고 그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밤에는 꽃이 핀다가 하나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존의 법칙에다가 가설을 설정해 봅니다. 겨울에도 봄의 조건을 조성해주면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할 수 있죠. 만약에 겨울에도 조성할 수만 있다면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검증하거나 또는 관찰을 해나가는데 이 겨울에도 봄의 조건을 조성해 놓고 장미, 튤립하고 장미는 다른 거죠. 또 해바라기, 개나리, 어제 어머니께서 요즘 채송화가 없더라 하시는 채송화 등등등 많은 꽃들이 있죠. 이런 꽃들을 가져다 놓고 각각 봄의 여건을 조성하면서 겨울에도 꽃이 필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검증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논리학에서 이러한 명제로부터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가 명제에 맞는지를 검증해 가는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 그래서 우리가 피아제우 인지발달이론의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에는 가설을 이용해서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라고 것은 기존의 원리나 법칙에 근거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검증이 되면 보다 업그레이드된 하나의 원리나 법칙이 만들어지겠죠. 봄에는 꽃이 핀다가 아니라 봄의 조건만 조성되면 꽃이 핀다라고 법칙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미, 튤립, 해바라기, 개나리, 진달래, 코스모스 이런 것을 쭉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통된 어떠한 경험적 일반화라고 하는데 경험의 일반화라고 설명하는데 공통된 것끼리 같은 꽃은 피기는 하지만 뿌리가 구근으로 된 것도 있고 뿌리가 실타래처럼 된 것도 있고 아니면 꽃 중에는 이렇게 등렁굴처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있고 아니면 나무처럼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꽃이 쓰는 것도 있는데 각각마다 공통된 속성에 다른 특징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통된 속성을 찾아서 체계화하는 것을 경험의 일반화라고 하고 이걸 정리해서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실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공통점을 도출하고 그걸 통해서 법칙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귀납법.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역법과 귀납법을 전혀 단절된 다른 동네의 논리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연역법으로 시작했을 때도 이렇게 보다든 업그레이드된 원리도 만들어가지만 또 다른 법칙을 만들어가는 한 과정을 태생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은 물론 이 잠정적 결론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거기에 보시면 잠정적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나 추측이다.
디귿번에 보시면 둘 이상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추리를 문장한 것이다. 사전에 설정한다. 간단 명료하게 진술한다. 가설은 간단 명료하게 진술을 합니다. 선언적, 가정적 형식을 취한다. 경험적으로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진술한다. 자, 거기까지는 누구나 틀리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선생님께서 이 줄을 쳐놓거든 2응번부터 2응번. 가설은 범위가 한정적이어야 됩니다. 가설은 범위가 한정적이어야 돼요. 또 가설은 고정 불변이 아니라 가설은 변경 가능해야 됩니다. 가설은 변경 가능해야 된다. 14페이지 지읒번이죠. 지읒번. 또 가설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형으로만 설정을 하지만 가설은 현재형으로도, 과거형은 물론 당연히 안 되겠죠. 가설은. 또 가설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또 가설은 단순한 관계의 유무 뿐만 아니라 관계의 방향까지도 제시해야 된다. 그래도 뭐 위에 있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만 아래에 이응번부터 티읕번까지만 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험 대비를 하셔도 양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가설은 2개 이상이 설정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설은 하나만 설정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가설은 2개 이상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사 1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미용실을 차린다면, 요즘 미용실 많이 차리지요? 미용실은 미용사 자격이 있어야 차리는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똑같이 상가 분양이죠. 맞아, 의자 분양 아닙니까? 의자 분양. 맞죠? 여기 여기는 저기 종로에 있는 것처럼 귀금속 상가 그러면 그 전부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평 반씩이 전부 분양이 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용실도 의자 하나하나가 분양되어 있는 거죠. 사장은 앞에 앉아서 그냥 정자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띄고 바로 그날 이렇게 지급하는, 아니면 일정 하나 하는 것이지. 근데 미용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 머리 못 따로. 그것은 이제 그 기사분들이, 미용 기사분들이 할 거고, 사업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차린다면, 내가 만약에 다시 학교를 간다면,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을 설정해서 나의 미래를 꿈꿔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막연히 내게 지금 본다는 잘 살 거요, 잘 살 거야, 이런 거 막연한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응번부터 디귿번 보시고, 어쨌든 이 가설 2개 이상의 가설이 설정이 되는데 2개 이상의 가설. 참 여기 보면은 현장 연구에서는 주로 실행 가설을 사용합니다. 현장 연구에서는 주로 실행 가설을 사용을 한다. 그에 비해서 실험 연구에서는 주로 연가설을 사용을 하는데, 연가설을 보다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연가설과 더불어 대립가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현장 연구에서는 실행가설을 사용을 하고, 실험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실험 연구에서는 연가설을 사용하는데, 그 연가설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대립가설을 같이 설정을 한다. 그래서 가설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연가설이 뭘까? 연가설 거기 개념을 쭉 했습니다만, 만약에 실험 연구의 결과가 두 통계치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 줄 바꿔서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워 줄 바꿔서 그 가설이 수인이 되면, 그 가설이 맞으면 20년 동안 이끌어왔던 연구 결과는 틀린 것이어서 연구가 폐기되는 것이고, 그 가설이 틀렸다면
그 연구 결과가 맞았다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마지막 실험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는 거죠. 논문이. 문장이 길면 써보셔야 되는데 영가설 이렇게 영가설 개념 자체가 실험 연구의 결과가 줄바꿔서 두 통계치 간의 차이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면 줄바꿔서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워. 자, 첫 번째, 둘째 줄은 연구 논문의 결론 부분이죠. 다음에 셋째 줄이 영가설이죠. 거꾸로 두 통계치 간의 차이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면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가설이라는 것은 연구 논문을 전면 부정한다 해서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연구 논문의 결과를 전면 부정한다 해서 뻥까지 마 이런 그 개념이에요. 뻥까지 말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설. 이 가설을 세워 그 가설이 수인되면 받아들여지면 그 가설이 오르면 연구 논문은 폐기되고 그렇죠. 연구 논문의 결론과 정반대의 가설이 맞았으니까 연구 논문은 그냥 이미 틀려버린 거죠. 그 가설이 틀리면 그 연구 논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자 설정하는 논문. 이 용어를 보통 조사 방법론에서는 여기를 논문이라 하고 두 번째를 영가설이라 하고 다음 세 번째 그 가설이 오르면 그 가설이 수인되면 받아들여지면 연구 논문은 폐기되는 것이고 그 가설이 틀리면 버려지는 거지요. 기각되면 연구 논문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기로 선정하는 가설을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가설의 설정의 목적은 기각에 있습니다. 영가설을 설정하는 논문 저자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시간을 보내겠어요. 영가설이 맞아봐. 20년 동안 했던 연구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제발 영가설이 틀려서 버려지기를 염원하는 거죠. 영가설을 설정하는 때는 이 기각의 목적을 둬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다 뚜렷하기 위해서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요. 대립가설을 설정하는데 대립가설은 영가설과 대립되는 내용의 가설을 대립가설이에요. 목적은 당연히 기각되기를 염원하는 영가설과 대립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논문이 옳다는 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강조점의 단어로 설정하는 것이 대립가설이 되겠어요. 사실은 대립가설은 내용이 뭐야? 논문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대립가설은. 출제변경 그렇지만 어쨌든 영가설, 기각되는 것을 전제로 설정되는 가설이다. 네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통계 분석에서는 보통
가설을 보통 가설이 아니라 띄어쓰기 안 됐네요. 보통 가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영가설을 부인함으로써 가설이 건재함을 나타낸다. 자, 가설이 설정이 됐습니다. 가설. 다음에 가설이 설정이 되면 조사 설계를 해야 되는데, 조사 설계,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각본을 짰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또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평정 척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척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한 두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척도. 15페이지에 오면 척도가 나와 있습니다. 척도는 차례대로 선생님께서 4개를 암기를 해주시는데, 명명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명명척도 또는 명목척도라고도 합니다. 명명척도, 명목척도. 그 다음에 이 척도를 끄집어내는 그 과정을 측정이라고 하는 거죠. 명목 측정, 서열 측정, 이렇게 측정, 그 ing를 쓰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은 척도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명명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척도를 명명척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된 역할은 구별에 있습니다. 구별. 자, 선생님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뭘로 시작하지요? 2. 주민등록 뒷자리는 1, 2, 3, 4로 되어 있지요. 3, 4 이런 정도는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의 남녀가 이렇게 3, 4로 시작되는데, 어쨌든 우리 세대로 본다면은 남자들은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합니다. 바꾸신 분 안 계시지요? 바꾸신 분? 자, 이렇게 1과 2는 남자가 잘라서 1이고 여자가 못나서 2고, 남자는 절반만 집에서 일해도 되고 여자는 2배로 일해야 되고 해서 1, 2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가치 중립적으로 남자는 1이라고 부르자, 여자는 2라고 부르자. 그래서 어떤 서류가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도 갈 거지만 어떤 서류가 왔는데 선우용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여자인 줄 알고 이렇게 한참 정리하다가 마무리 정리하면서 봤더니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됐네. 이거 여자인 줄 알고 분리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구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명명척도, 명목척도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음료수를 주셨는데, 여기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 몇 개로 된 거 아십니까? 막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2개? 이 바코드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140몇 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되고 그 빨간 걸로 찍해야 기계가 알아보는 것이지 인간으로는 못 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물이, 이 플라스틱이, 이 뚜껑이 어디에서 출생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떤 회사의 차를 타고 어디를 거쳐서 이것이 다 내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숫자가 880, 1056 뭐 이렇게 쭉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어떤 비닐 이런 팩을 주셨는데 거기에 880이 적혀 있다. 이것도 무조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880이 붙어 있는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외국산 물건이 있으면 거기 오면 뭐 450도 있고 850도 있고 막 그렇거든. 태국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의 이름을 대신하는 거예요. 딱 보고 국산이네 아니네 다 영어로 써있어 이렇게 딱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대신하는 것은 바로 명명척도, 명목척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전업주부로 보내는 엄마들의 가슴 아픈 317호. 317호 그러면 그냥 당연히 옛날에는 애기 이름이라도 기억했지만 애기 이름도 기억 안 되고 이제는 그냥 그 집
안주인이라고 불리우는 여자 사람 이렇게 이제 불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래서 구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명명척도가 되겠습니다. 운동선수의 배번, 여기 보면 주민번호, 또 그런가 하면 가끔 뭐 운전을 하시다 보면 옛날에 내 차하고 같네 뭐 이런 것처럼 차대 번호 이런 거 차 그 남바 보면 상당히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번호나 운동선수 배번, 운동선수 배번이나 등번호 또는 뭐 바코드나 이런 등등이 전부 이름을 대신해서 구별해주는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학교 다닐 적에도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보면 지금도 이렇게 번호를 많이 기억을 해준 것도 있잖아요. 이름을 대신하는. 다음에 서열척도. 서열척도라고 하는 것은 명명척도, 명목척도가 이끌어가는 구별의 개념뿐만 아니라 서열의 역할도, 즉 비교의 역할도 같이 수행하는 것이 서열척도가 되겠어요. 이 서열척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키순으로 반번호를 정했거든요. 키순으로. 키순번호라든지 키순번호. 또 그러면 석차. 이런 등등이 바로 서열척도고 더욱이나 우리의 정책론으로 본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은 다 서열척도죠. 경쟁이 주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시장, 내 능력, 내 노력으로 각자 몸값 결정하고 그리고 그들 서열을 딱 매겨버리는 거기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서열척도가 되겠고 다음에 동간척도. 같을 동자에 간격간자, 동간척도 또는 등간척도, 같을 등자도 되지요. 동간척도, 등간척도 이렇게 되겠는데 자, 이것은 구별의 기능 뿐만 아니라 서열화의 기능 뿐만 아니라 더하기 빼기도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같은 간격, 같은 간격성인 동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온도, 또 지능지수, 자, 이런 등등을 동간척도, 등간척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년 대비 몇 도가 낮고 높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은 동간척도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에 비해서 비율척도. 비율척도는 명목척도의 구별의 기능, 서열척도의 서열 비교의 기능, 그리고 동간척도의 더하기의 빼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도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도 수행을 한다. 왜냐하면 모든 측정치의 절대 0점 또는 절대 원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0점, 절대 원점은 너무 어렵겠는데 모든 것의 출발점은 똑같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길이에 마이너스 있습니까? 무게, 넓이, 높이 이런 것 등에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마이너스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출발점을 똑같이 설정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수 때문에 동간성 때문에 더하기 빼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똑같은 출발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례대로 암기를 하시되 여기는 기능을 앞선 기능을 같이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구별의 기능, 서열 비교의 기능, 더하기 빼기의 기능,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을 하나하나 더 첨가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시험용 교재를 나눌 적에는 측정의 종류 해놓고 명목 측정해서 그것도 세분화해서 읽기 좋게 딱딱딱 잘라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문장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읽기가 좀 짜증나야 같아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서열척도의 세부 내용을 보겠어요. 서열척도의 세부 내용. 자, 서열척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명척도처럼 구별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호 비교를 통해서 서열화 기능도 수행하는 척도를 서열척도라고 했습니다. 서열척도에는 거기 종류를 보시면 되겠죠. 평정척도, 니커트 척도, 그리고 누적 척도로서 보가더스 척도나 거트만 척도, 또 사회성 측정법에 나오는 소시오메트리. 한번 이럴 때 적어보시죠. 서열척도의 종류에는 평정척도, 니커트 척도,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갖고 하시면 너무 그냥 하기 싫으니까 종류만 갖고 가세요. 서열척도는 평정척도, 니커트 척도, 보가더스 척도, 또 거트만 척도, 또 소시오메트리, 사유성 측정이죠. 소시오메트리 이런 등등은 모두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16페이지에 나오면 어휘 차이, 의미 분화 척도법이라는데 어휘 차이, 맞으면 말의 의미를 축소하는 어휘 차이 척도. 자, 이런 단어를 숙지해 보시면 되겠는데, 자, 먼저 평정척도 한번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생각이 안 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평정척도란 15페이지에 거기 평정척도 나와 있죠. 평정척도. 거기 디귿번에 평정척도는 각 항목의 단순 합산을 통해 서열을 산출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니커트 척도는 총화 척도라고 한다. 니커트 척도는 뒤에 대해 별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니커트 척도, 총화 척도라고 하는데 평정 척도를 변형한 것으로 각 문항은 상관관계가 높은 측정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각 항목의 단순 합산을 통해 서열을 정하는 척도로서 보통 세드 3점에서 7점 사이로 분류되어 있다. 다음에 보가더스 척도와 거트만 척도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누적 척도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보가더스 척도와 거트만 척도는 누적 척도라고 하는데 개념만 또 따로 만들어놨습니다만 사유적 거리 척도, 보가더스 척도는 사유적 거리 척도. 자, 거기만 줄쳐놓으셔 중립표시하면 됩니다. 뒤에도 따로 다뤄놨습니다. 사유적 거리 척도로 소수민족이나 사유 계급에 대한 사유적 거리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속성을 가진 문항으로 만든 누적 척도를 보가더스 척도, 사유적 거리 척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왠지 말하자면 아프리칸 쪽에 대해서는 좀 거부 반응이라고 표현까지는 않겠지만 좀 꺼려지죠. 요즘에 보면은 전에보다는 확실히 흑인 계통이 좀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거의 아직까지 거부적이어서 그러니 봐도 흑인 계통이 참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백인 쪽에 대한 이런 그 심리적 거리감과 흑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치화해서 서열을 매기고자 해서 만든 것이 사유적 거리 척도, 보가더스 척도가 되겠어요. 다음에 거트만 척도. 거트만 척도는 여기서는 거트만 척도는 척도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일 차원적 특성이나 태도 현상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누적 척도다.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보관 척도와 거트만 척도는 누적 척도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이 소시오메트리입니다. 소시오메트리는 사회성 측정법 또는 수용성 검사 등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성 측정법. 이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사회성 측정법은 집단 내자가 중요합니다. 집단 내 인간관계 파악 도구가 되겠어요. 방법. 결국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지게 된 권력이나 명예나 힘의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집단 역학 연구에 사용을 합니다. 결국에 파워게임이에요. 집단 내 인구 구성원들은 파워게임을 하거든요. 그 파워게임에서 누가 스타고 누가 아웃사이더고 누가 친한 사람이고 누구와 거리감이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집단 역학 연구에 사용한다 하는데 이 소시오메트리는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되고 반드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 따뜻한 말이니까 뭘 그걸 유지를 할까?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누구는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실은 누가 누구를 A가 B를 좋아한다고 할 적에 A는 사실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왜 저 B를 좋아하지? 상처를 입는 이런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시오메트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학년들 많이 하죠. 초등학교 저학년들. 저학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장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자애들도 괴롭히고 장난도 심한. 여자애들을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여자애들한테 맞은 것 같은데. 옛날에 놀 것이 없으니까 여자 바지 벗기기. 그거 당해보셨습니까? 그냥 그 유리창 닦고 있으면 바지 훌러덩 벗기고 막 도망가는데 그 여자친구는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달리기도 잘해. 그리고 신나게 린치를 당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소시오메트리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이것을 보고서는 그림으로 만들기도 하고 행렬표도 만들기도 합니다. 행렬표.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 없이 옆에 짝꿍 괴롭히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게 금 가운데 딱 그어놓고 너 여기 넘으면 죽여버려 해가지고 절대 지우개도 못 넘어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유별나게 내성적인 애들도 있고 또 유별나게 장난이 강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말 못하고 괴롭히고 그런데도 말 못하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사회성 측정법을 통해서 쭉 관찰을 해놨다가 자 오랫동안 친구 잘 사귀었죠? 해서 그 왕따 당하는 애를 만약 보살피는 애가 있으면 은근히 개와 붙여주고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좀 더 새로운 친구와 또 새로운 만남을 갖도록 하겠어요 해서 그렇게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표현 없이 이렇게 반을 조성해서 또 애들 괴롭히고 이런 관계를 조성을 하는 것이 소시오메트리가 되겠고 그걸 그림으로 그런 것을 소시오그램이라고 합니다. 소시오그램이라고 행렬표를 꼭 주택복권 같은 거 소시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그 집단 내 인간관계를 파악해서 집단 역학 연구에 사용을 하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가 아웃사이드로 지나고 있으며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집단 내 전수조사법을 소시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소시오메트리. 그래서 정확한 숫자까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최고의 인기스타는 누구 이런 것이 쫙 나오는 거. 그래서 서열척도의 하나로서 소시오메트리를 거기 15페이지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 개인의 선택 16개로 나가면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형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들을
포가라는 용어이다. 소시오메트리는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 척도,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 척도와 마찬가지로 사유적 거리를 측정하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사유적 거리를 척도하는 것이 소시오메트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좀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어휘 차이 척도법, 어휘 차이 척도법이 있습니다. 의미 분화 척도법. 그런데 보통 여기에 의미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의미 분석법.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일직선에 도표화된 척도의 양극단에 대칭적 표현이나 형용사, 보통 형용사를 씁니다. 대칭적인 형용사를 사용해서 5점 내지 7점 단위로 나누어 놓고 해당되는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것이 의미 분석법, 의미 분화 척도법 또는 의미 분석법, 어휘 차이 척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의미 분석법과 같은 경우에는 말의 뜻, 말의 뜻에 얼마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아니라 여기는 서열 척도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어휘 차이 척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양극단에 대칭되는 형용사, 표현이라고 되면 형용사를 이용해서 하는 서열 척도로 여기에는 5에서 7단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면 더운, 시원한, 깨끗한, 더러운, 아름다운, 추한 이렇게 대칭되는 이런 형용사를 이용해서 어느 쪽에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 옥탑방에 사는 그 음악하는 친구는 그 방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이렇게 대칭되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고 그것을 더해서 서열을 매기는 것이 어휘 차이. 말의 뜻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어휘 차이 척도법 또는 의미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서열 척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니커트 척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니커트 척도와 보가더스 척도는 한 문제씩이 나옵니다만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직은 너무 가져가면 이제 흐트러져 버리니까 서열 척도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서열 척도에는 이게 있다. 서열 척도에 평정 척도, 니커트 척도, 또 보가더스 척도와 커트만 척도, 소시오메트리와 의미 분석법 이런 것은 서열 척도다. 그에 비해서 여기 동간 척도로는 뭐가 있을까? 동간 척도.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동간 척도에는 거기 디귿번에 서스톤 척도가 나와 있죠. 서스톤 척도는 동간 척도, 등간 척도가 되겠어요. 등간 척도는 또는 동간 척도는 등간 측정을 수행하는 측정 도구로 동간성이 있어서 덧셈 뺄셈은 가능하지만 절대 0점이 없어서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없다. 이 동간 척도에는 디귿번 서스톤 척도가 있는데 평위 척도라고, 평위 척도는 요즘 잘 안 써서 그냥 가로 안에 넣습니다. 서스톤 척도, 평위 척도가 있는데 서스톤 척도는 니커트 척도 구성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사실의 가장 우호적인 태도와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등 간격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구분하여 여기에 수치를 부여하는 등간 척도이다.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어떤 등간 척도, 동간 척도에는 서스톤 척도가 있다. 거기까지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척도. 그렇게 해서 조사 설계에 대한 이런 척도를 받고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자료 수집은 한 3년간 분석을 하면 자료 수집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뒤에다 좀 뺐습니다. 자료 수집을 좀 뒤에다 뺐는데 잠시 쉬었다가 자료 수집 한번 먼저 쭉 한번 적어보고 핵심 내용을 즐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